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도홍 형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골관절염에 대한 의학 강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 계통이 있습니다. 뇌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골격계 이렇게 여러 가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신경계는 잘 알다시피 뇌와 촉수 그리고 기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순환기계는 심장과 그와 연결된 혈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흡기계는 인후두부와 폐로 연결된 그런 기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뇨기계는 신장과 요도 그리고 방광, 요로 이렇게 이어지는 비뇨기계, 마지막으로 근골격계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뼈대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 이런 부분에 대한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골격계 통증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요통입니다. 허리를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통뿐만 아니라 경부통, 그리고 어깨가 아픈 견관절통, 그리고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이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팔꿈치가 아픈 것도 근골격계 통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가 아프거나 수근관 증후군 같이 손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골관절염인데,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는 무릎입니다. 이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관절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관절과 관절을 둘러싸는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질환은 큰 범주를 두 개로 나눈다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을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골관절염보다 다소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일컫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손상 또는 퇴행성 변화에 따라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쓰고 닳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골관절염이라는 용어를 쓰는 추세입니다. 골관절염은 이름에 있다시피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염증은 빨갛고 붓고 통증이 있고 열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슬관절염, 무릎 관절염인데, 여러 관절염 중에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관절염은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관절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가락의 맨 끝마디, 이 부위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손가락 끝마디에 골관절염이 와 있는 경우이겠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척추뼈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면 척추뼈에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겪으시는 분들이나 실제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제일 많이 불편하신 부분은 슬관절염입니다. 여러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오기가 겁이 난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하기 때문에 내려오기가 겁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슬관절염은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단일 원인입니다. 이 슬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살펴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그만큼 무릎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성별입니다. 남자가 관절염이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 체중 부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무릎의 손상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고혈당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골관절염 상태가 더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이 근력이 약할 경우에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릎 손상이 된 기왕력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무릎을 한번 크게 다치신 분이나 연골이 이전에 한번 찢어졌던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염으로 이완되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많이 서 계시거나 많이 뛰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마라톤 선수였던 사람, 아니면 박지성 같이 축구 선수였던 사람, 아니면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빠른 나이에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관절염은 아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 전에 알기 쉽게 간단하게 무릎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무릎을 앞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바라본 사진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 무릎을 옆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외측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가 보이고 안에 십자인대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대퇴골에 연골이 싸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얇은 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구조가 연골이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골관절염에서 주로 손상이 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무릎 관절은 여러 가지 근육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퇴사두근이 무릎 관절염에 이완되는 속도를 다소 늦춰줄 수 있는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관절염을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은 건강한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인데, 보시다 보면 A라고 써져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은 건강한 쪽에서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것은 이제 관절이 부어서 관절 공간 안에 많은 물이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것은 화액막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한 쪽에서는 매끈하게 생겼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주 두꺼워져 있고 쭈글쭈글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하얀 부분은 연골을 보여주는데, 건강한 쪽에서는 매끈하고 어느 정도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일정하지 않고 쭈글쭈글해져 있고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 부분도 건강한 쪽에서는 매끈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 골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뼈 안에 동그랗게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 뼈 자체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골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떨까요?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은 간단합니다. 쉬면 좋아지고 활동하면 악화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많이 뻑뻑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다가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멀리 어디 다녀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악화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많이 이렇게 환자들이 겁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과 같이 발생하는 경직입니다. 이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뻣뻣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무릎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뻣뻣하게 잘 안 움직이고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절을 만졌을 때 나타나는 압통입니다. 관절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압통이라는 것은 관절을 만졌을 때 압통은 관절을 이렇게 누르면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아픈 경우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아까 그림과 같이 관절이 많이 부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그때는 관절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부어오름과 마찰음. 부어오르는 것은 종창이라고들 하는데 건강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무릎이 많이 부어 있다, 열감이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어오름 증상이고, 마찰음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찰음이 나는 것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마찰음이 날 때 통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라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사람이 무릎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90도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까지만 움직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로 예를 들면 팔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이상까지만 움직여 그 이상 못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관절염의 합병증 중에서 관절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시게 되실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분의 다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다리로 변해 있습니다. 오다리로 변해 있다는 것은 관절이 오자 모양으로 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쫙 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때 오리다리 걸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리다리 걸음을 하는 것은 골관절염의 합병증으로 관절 구축이 생겼을 모양의 극단적인 형태인 것이죠. 그것이 조금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무릎을 구부리고 어느 정도 구부리고 걷게 되시면 한 100m도 못 가서 많이 힘드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릎이 관절 구축이 와 있어서 무릎 변형이 와 있다면 걷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이 힘들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근위약과 근위축이 있는데 근위약은 근육 자체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은 많이 부어 있고 또 이 사람은 너무 다리가 얇은 모습을 보시는데 대퇴사두근이 어느 정도 근육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무릎 관절염의 진행 상태를 늦춰줄 수 있는데 근위약은 그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위축이라는 것은 그 근육이 말 그대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대퇴사두근이 서 있을 때 계속 근육이 작용해서 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더 근력이 약해지고 오자다리가 더 심해지고 걷는데 큰 에너지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진단은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이라는 것은 빨리 진단한다는 것이죠.
연령과 병력과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사선 소견이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라고 하는 방사선 소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감별은 병력과 피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골관절염의 단계는 병력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보이시는 그림은 정상 쪽인데, 정상에서는 관절강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쪽은 넓은데 이쪽은 많이 닳아져 있고, 또 이렇게 뼈 조각 같은 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골관절염이 진행이 될 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을 엑스레이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하게 진행된 형태의 골관절염의 단계인데, 거의 뼈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뼈가 많이 자라나서 이렇게 자라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쪽에 뼈가 맞닿아 있다는 부분은 거의 연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아주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이렇게 심한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화된 무릎 통증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한 사람은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말기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실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치료 방침이 정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기본적인 큰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을 제가 써놨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이런 치료를 처음 할 때 큰 원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처음부터 약을 먹을까요? 처음부터 주사를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도하는 것은 생활 방식의 개선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금연을 하고, 체중 관리. 이렇게 해서 안 될 때 다음 치료인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골관절염의 예방 관리 6대 수칙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체중에서 표준 체중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살을 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들기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 증상이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기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한 치료와 자기관리로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린 질환은 십수년간 몸을 사용하다가 나타난 흔적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20대 무릎으로 10대 무릎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진 그 무릎을 가지고 어떻게 꾸준히 치료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표준 체중. 비만은 관절염 발생과 악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도 비만인 경우에 여자는 4배, 남자는 거의 5배에 가깝게 골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kg만 뺀다고 하더라도 관절염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계단을 내려올 때 한 발로 딛고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거의 우리 몸의 2~3배가 되는 체중이 한쪽 무릎에 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준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알맞은 뼈와 관절을 튼튼히, 그리고 체중 관리에 도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무릎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무릎의 근육을 키울 수도 있고 더 센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릎을 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맞은 운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단 관절에 염증이 심한 상태일 경우 무리한 운동을 피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서 많이 부어 있고 물이 차 있고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열감이 있을 그때는 관절염이 아주 좀 진행된 상태고 활동적인 시기죠. 이때는 무릎의 운동을 더 과하게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쉬었다가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맞은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운동법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먼저는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은 아시다시피 180도 쭉 펴질 수 있고 100도 이상 굽혀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관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릎 관절에 골관절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무릎을 누워서 무릎을 피세요 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이야 이 오금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누워서 자신의 무릎을 밑으로 누르고 아니면 누워서 수건으로 발에 걸어서 잡아당김으로 해서 이 무릎을 어느 정도 18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펴주시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이 TV를 보시면서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가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피려고 하는 것만으로 해도 이 대퇴사두근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을 해야 이렇게 필 수 있는데 이거 못하신 분들은 없죠. 근데 이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무릎을 쫙 펴고 발끝을 코 쪽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30초 유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30초 유지하는 것을 아침에 30번, 점심에 30번, 저녁에 30번 양쪽 다리 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운동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운동이 너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음 운동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른 다리를 올리시고 하셔도 되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줄을 매달고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이런 근력 운동만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무릎을 피는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집에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집에서 하루 이틀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운동은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분 이상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자전거 타기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수영하고 아쿠아로빅은 일단 등록을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쿠아로빅과 이 수영 자체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중을 물의 부력으로 어느 정도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 그만큼 무리가 덜 가게 되고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목의 건강에도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수영이 힘들면 이 아쿠아로빅, 특히 수영을 추천해 드리니까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동작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세를 조심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기.
관절 손상은 관절염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한번 삐끗했어요. 무릎을 한번 넘어져 다쳤어요. 손가락이 한번 꺾였어요. 이런 병력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절을 무리하게 쓰시다 보면 당연히 관절에 손상이 있게 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손상이 축적되는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은 1시간에서 1시간 정도는 하시고 휴게소 들렀다가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전하시거나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30분 이상 동일한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또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되고 또 주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즐기는 건 좋은데 안전하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관절 손상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시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죠. 시골에 버스 기다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계속 앉아 계시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 무릎의 압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릎에 손상이 빨리 갈 수 있죠. 그리고 의자에 앉으실 때도 이렇게 끝에 걸터 앉지 마시고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어 앉으시고 등은 등받이에 대시고 턱을 거북이 몸같이 빼지 마시고 턱을 이렇게 당겨서 앉으시는 자세를 추천해 줍니다. 꾸준한 치료와 자기관리. 결국 자신의 병을 자신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병의 진행 속도를 좀 낮출 수 있고 통증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 자체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속담이 있듯이 건강한 운동을 하면 우리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우울감이 개선이 됩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해 드리는 것은 햇볕을 많이 쬐시고 걷는 운동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햇볕을 쬐을 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기분을 좀 좋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투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약을 사용하게 되면 관절의 염증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약은 나쁜 거야, 관절약 먹으면 속이 많이 쓰려서 안 먹어, 뭐 그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너무 통증이 심하시거나 염증이 심할 때는 좀 약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드실 때는 분명히 자신이 드시는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또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재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무릎을 쭉 피라고 말씀드린 부분 있죠. 관절 기능 보호. 관절의 역할은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신 분들은 그 움직임을 정상 범위까지 서서히 늘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운동, 특히 뭐 수영이나 집에서 타는 자전거나 아쿠아로빅 같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그런데 내가 내 운동하겠어. 뭐 그래서 뭐 운동화를 신고 뭐 젊은 사람 같이 내가 조깅을 해야지, 뭐 뛰어야지, 뭐 이렇게 많이 무리하시면 더 관절에 손상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골관절염 치료는 크게 제가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치료,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물리치료, 견인치료, 온스포츠치료, 전기치료. 물리치료는 흔히 핫팩 같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물리치료 자체가 관절을 좋아지게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악화된 증상을 환자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증 치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왔다고 내가 그만큼 관절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치료는 그와는 다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몸을 사용해서 체중을 줄일 수도 있고 근력을 튼튼하게 해서 관절을 좀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기본입니다. 이 치료를 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 정도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4번 정도까지 드실 수 있는데, 만약 이게 도움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진통소염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보통 이거를 먹을 때 위가 많이 쓰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위장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위장관 부작용을 많이 줄인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약을 필요할 때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너무 장기간 복용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라고 써놓은 부분은, 이 부분은 실제로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될 때 그 통증으로 술로 인해서 많은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뭐 수술하기 전에 관절염이 많이 심한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것이 주사 치료인데, 연골액 주사. 어르신들 중에 주사를 맞으신 분 중에 일주일 간격으로 3주 연속 와서 연골액 보충 주사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들으셨을 테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연골액을 보충해 주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많이 무릎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여러 번, 일주일에 간격으로 3번 맞는 것을 여러 번 맞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 중에서 거의 제일 효과가 좋은 주사가 이제 뼈 주사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들 뼈 주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주사 이름은 스테로이드를 관절강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아주 강한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확 낮춰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경감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진 무릎을 주사 맞고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막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더 악화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무릎으로 너무 무리를 해서 쓰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들을 다 해봤을 때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치료들을 다 해봤지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다.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우리 몸에 있는 연골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연골을 이제 인공으로 만든 연골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용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70대 어르신들이 만약 하게 되면 거의 평생을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골관절염에 대해서 골관절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해부학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진단은 어떤지, 증상은 어떤지, 합병증은 어떤지, 어떤 운동 방법과 치료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노년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